강도 높은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후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나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관련된 추가 대책도 정부 여당이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고 임대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추가로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강남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내용을 먼저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철진 평론가께서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게 이제 세 가지 사안으로 이번에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뭐 가장 주목을 받았었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인상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크게 죄는 돈줄을 죄는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동안 말이 많았었죠.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에 대한 혜택들을 크게 줄이는 뭐 그런 건데요. 뭐 하나씩 보면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최고 세율이 3.2%, 참여정부의 3%보다 이제 더 높은 이제 구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주택자도 뭐 조금 이따가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만 LTV 0이라는, 즉 우리가 말하는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집 한 채가 있는 분들은 추가로 그 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아예 막아나는 이런 원천 봉쇄 같은 초강수를 이제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또 논의를 하겠지만 예. 어제 최종호 금융위원장이 하는 말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대출 한 푼도 없이 고가 주택을 사는 분들은 사시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대출 은행 돈을 가지고 투기에 쓰는 투기적 수요로 쓰는 것은 맞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 이번 이 정부의 정책이 그런 것도 보여줬고,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이 그동안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LTV, 즉 집을 담보로 해서 받는 돈이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집값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런 데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다 깎아서 이제 LTV를 40%로, 그러니까 기존에 마치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과 똑같이 뭐 줄이는 것들. 또 하나 이제 뭐 양도세를 중과하는 부분을 빼줬는데 양도세 중과를 이어간다라든가, 종부세를 합산 배제를 한 것들을 다시 합산한다든가, 임대사업자의 좀 과다한 혜택들을 좀 줄이는 이런 안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난 8위 부동산 대책보다는 세다, 이런 평가는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는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미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게 내년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약화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고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당장 투기 지역이나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라고 할 때 이 규제 지역에서 새로운 수요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 가야 될 정책이라고 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당장의 효과는 즉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최고 세율이 참여정부 때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최고 세율만 보면 높다. 세율은 3.2%로 높은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물망 범위로 본다면 참여정부 때와 좀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참여정부 때는 강력한 게 그 부부를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걸 6억까지도 낮췄었죠. 그렇죠. 네, 한때 나중에. 6억까지 네. 낮춰갖고 네. 뭐 3%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굉장히 강력했는데 지금은 부부 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산도 허용하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시세가 한 14억, 15억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세 14억 주택. 이게 뭐 과표 3억, 6억이라고 해서 헷갈리실 필요 없고 시세로 하시면 그런데 이걸 만에 하나 부부 공동 명의로 나눠서 했다. 즉 뭐 7억, 7억씩 그러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9억 공동 명의.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9억에서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억이라 하더라도 이 주택부는 종부세에서 이제 면제가 된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예. 것이 좀 달라졌고요. 또 하나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좀 눈에 띕니다. 예. 만에 하나 이거를 뭐 6억으로 낮췄거나 이랬었으면 강력한 조세 제한과 더 큰 반발이 있었을 텐데 예. 일단은 그냥 9억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14억 이상 되는 주택에서만 종부세를 걷겠다. 예. 다만 1가구 1주택에 있어서는 최대한 어떤 세액 부담, 조세 저항을 좀 줄이려는 노력들, 가령 뭐 상한선을 150%로 유지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에 띄었던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면 도대체 시세로 따졌을 때 얼마서부터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14억부터 내는 거죠. 14억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14억부터 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방 이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좀 후퇴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예. 이제 세대 합산을 해야 되는데 예, 부부 합산을 네. 해야 되는데 인별 합산으로 했다. 그러니까 예. 이건 후퇴한 부분이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때 조세 저항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미 올랐죠? 많이 네. 올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인별로 해도 어떤 정책적 효과를 조금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예. 그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3억과 6억 사이 구간에 네. 다주택자인 경우는 약간 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한 근데 0.2%포인트 정도 올라가요. 0.2%. 예, 예. 뭐 미미하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네. 실제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연말이 돼서야 실감이 될 거다 그랬지만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연말은커녕 한 2년 후쯤 돼야 이 종부세가 좀 올라갔구나라고 실감하게 될 거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 얘기가 결국 공시지가가 또 과표 표준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실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 네. 현실화를 막 하게 되면은 네. 종합부동산세가 2년 후에는 꽤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것도 5%씩 올려서 예. 뭐 2022년에는 100%까지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과표, 그러니까 공시지가 빼기 1가구 1주택은 9억, 뭐 다주택자는 6억 하는 그 과표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예. 여기에 별도로 그 공시 가격의 현실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공시지가도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낮는 걸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 하고 공시 가격까지 현실화한다면 2년 후, 3년 후께부터는 상당히 클 텐데 여기서도 또 오해와 진실이 하나가 있는 것은 1주택자 같은 부분에서는 예. 그렇게 와닿는 부분이 크지 않고 1주택자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많이 좀 우려를 했던 게 예. 지금 보면 그동안에서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이 23억까지예요. 시세. 예, 시세를 원래는 한 14억에서 23억을 통으로 봤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것은 14억에서 18억을 하나 끊고 18억부터 23억에 0.2%포인트 더 얹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정부는 고가 주택은 18억에서부터 시세가 형성되는 것을 고가 주택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정말로 1주택자도 그렇고 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정도의 시세라고 하면 한 35억 선에서 이상, 그러니까 35억 이상부터는 방금 우리 진행자가 말한 것처럼 근데 35억 충격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35억 정도 되면 네. 얼마 정도 지금 종부세를 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1주택자와 지금 다주택자가 굉장히 다른데 네, 다주택자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라고 했을 때는 현재 한 560만 원, 네. 600만 원 정도가 내는데 시세로 35억이면 이번에 바뀐 안에 따르면은 1,000만 원이 바로 넘어가죠. 그런데요. 예.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네. 그런데 그 솔직히 서울 시내에서 원룸에서 월세 내면서 사는 청년들이 보통 한 요즘에 괜찮은 원룸이라면 70만 원, 80만 원 내잖아요. 네. 한 1,000이나 2,000 보증금 내고 그러면은 1년에 한 900만 원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네. 35억 집을 다주택으로 갖고 있는 분이 그 정도도 안 내서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근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예. 뭐 역사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전 세계를 봤을 때 조세 조항이라는 게 이게 참 거셉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도 이번에 댓글과 카페를 많이 가보지만 예. 이제 가장 많이 좀 억울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시세가 한 13억 정도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 한 1년 반, 2년에 이 집들 거의 한 5, 6억 올랐거든요. 네. 돈은 올랐잖아요, 5, 6억을. 네, 그러니까 이제 13억이었으니 종부세 안 냈죠. 네. 근데 이제 5, 6억 올랐으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됐는데 네. 이제 100만 원 넘게 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네, 1년에 100만 원입니다. 뭐 재산세는 있다고 치고 따로 네. 있다고 치고요. 근데 이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되고 내야 되냐라는 이제 의견을 이분들은 내시고 반대의 카페는 당신 집이 지금 4억 5억 올랐으니까 100만 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싸우는데 막상 납세자는 항상 그런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조세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할 말을 못 드리지만 네. 방금 진행자 말처럼 5억이 올랐으니까 나 같으면 5억이 나한테 그냥 가만히 앉아서 5억이 딱 들어왔다면 100만 원씩 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억이 들어왔다면 100만 원 내면 그 전혀 이거죠. 문제가 예,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이거 종부세는 매년 내야 되는 것이고요. 현실화가 안 됐다. 5억은 아직 현실 미실현된 이득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시점에 실현시키시면 되죠, 그러면. 그, 집을 팔고 실현시키시면 되죠. 그럼 더 화냅니다. 네. 왜 내가 세금 때문에 집 팔아야 되냐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강도롭게 못하는데 제가 또 하나 정부가 달라진 게 제가 이제 2006년에 현장에 있었을 때는 그 논리를 정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명예세라고 생각하시라 당당하게 내시라 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여풍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정부의 달라진 태도는 끝까지 굉장히 낮은 모습.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1주택자에게는 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아마 그때의 뭐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걸 좀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근데 야당이 뭐 그 워딩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참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찬스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때려잡으라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대책이 정말 집값 올려놓고 나중에 세금으로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네. 미리 시장에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신호를 생각을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했던 것은 최근에 와서 보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서울 용산 개발 뭐 이런 얘기들과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개발에 관한 기대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9.13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의 대체적인 면이 전부 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억제하고 예. 규제하고 예. 다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로 하다 보니까 예. 또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뭐 9월 21일 이후에 이제 얘기한다고 하고 예.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세수를 확보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과다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정부가 이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조금씩 다 살펴보고 그중에서 대책이 될 만한 거는 전부 다 예. 추가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좀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안정시키자고 하는 취지인 것이지 예. 세금만을 걷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의 경우에는 또 특히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이 올라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안 오르시거나 혹은 집이 떨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방은 그러니까 많죠. 오른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걸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혹은 제대로 재개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나 이런 곳을 뭐 지원한다거나 지금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더 만든다거나 이러면 그게 공공성이 확보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잡으면 되지 않냐 그렇지만 금리는 모든 사람한테 다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집값도 떨어졌는데 금리까지 올라갑니까? 이런 분들이 더 아우성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부분은 예. 제가 생각한 데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지금 상황에서 미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집값의 등락폭이 예. 10포인트, 2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데 금리를 10%, 20% 변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금리는 지금 예외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지금 말한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걷게 되면 약 한 4천억, 4,500억 정도의 4천억, 네. 이제 세수가 확보되는데 고작 4천억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정책을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겠다고 김동연 부총리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이 정책의 실효성이 결국 도덕성 문제까지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담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한번 일단 꼼꼼히 살펴보자고요. 네. 여기서 특정한 그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막 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 없이 다주택을 갖고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퇴를 맞는다. 네. 그렇지만 자기 돈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아무런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 두 번째 논란이기도 한데요. 이제 바로 나왔던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어제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고가 주택을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이런 투기적 수요에 가담하는 것은 맞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나도 뭐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20억, 30억짜리 살고 싶은데 지금 대출을 다 막아놓으니까 못 사는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주거 공간은 누가 소유가 되냐? 돈 많은 사람들만. 또 돈 많은 사람의 자제인 자제들만 다 금수저들이 다 그냥 성점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를 피고는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 숙제는 정부가 그 지역 외에도 그러니까 20억, 30억 외에도 우리가 말하는 뭐 5억에서 7억, 혹은 3억에서 5억에 있는 주거 공간도 그에 못지않게 병원도 좀 있고요, 주변에. 쇼핑 공간도 있고, 도로도 좋고, 학교도 있고, 라는 공공을 함께 만들어줘야 이제 창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 부분은 소득을 어느 정도 벌어서 적어도 15년에서 20년 내에는 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강남에 뭐 한 17억 정도 뭐 집에 이제 좋은 집이겠죠. 18억 정도 하려면 지금 이미 LTV, DTV로 해서 대출을 받아도 뭐 4억, 5억 이상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는 사람도 현금이 10억은 갖고 있는 분들이 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현금 10억이 있는 분들은 또 뭐겠습니까? 재벌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거 대출을 그럼 다 풀어가지고 대출 90%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아예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그들만의 리그는 너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라. 30억, 50억 사든지 말든지. 다만 그 밑에만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기 우리 그래픽 하나는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택 구입 목적을 할 때 지역별로 LTV나 DTI가 어떻게 달라진지를 한번 정리해드리죠. 자, 이렇습니다.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을 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대상지역, 또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율이. 지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저희까지 규제지역이라고 하죠. 규제지역 내에서도 1주택이 아닌 무주택 같은 경우는 40% 내에서 또 실수요자들은 50%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 개 주택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0%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볼까요? 이 다주택자 대상으로 해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LTV, DTI 비율이 줄어듭니다. 요거 좀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그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핵심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대출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완전하게 차단하려면 LTV나 DTI를 전부 다 제로라고 대출 안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추가 대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1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나 DTI가 40에서 한 60% 사이에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약 한 2주택 이상자는 10% 정도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더 줄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신심사특별위원회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1주택 세대와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의료비나 교육비, 뭐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출을 받아서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들긴 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을 살펴보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금에서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통계로 잡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왜 전세대출 규제까지 들어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이렇게 1억 원까지만 보증을 해주고 그 이상의 좋은 주택에서 전세받을 권리를 차단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전세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세 자금은 예를 들면 1주택 첫 번째 전세를 얻는 사람에게는 제한 없이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율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증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자금밖에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아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돌 중에 일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전세를 얻어야 될 돈을 대출이 되니까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부동산 갭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적은 소형 평수의 수요를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 부부 합산해서 1억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대출을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보증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부 합산해서 1억의 소득이면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맞벌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아니 뭐 강남에서 전세 얻으려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분들은 강남 밖으로 가서 전세를 얻어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돈은 쌓아놓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뜨끔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직장이든 뭐든 이유로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전세를 받고 싶어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전세담보대출 규제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해봤는데 앞서 말한 교수님이 말한 정확한 지적도 있고 정부의 속내가 또 하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강남의 그러니까 실제 오너가 거주하는 비율이요 40%가 깨진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 10명 중 한 크게 보면 7명은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강남 전세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의 높은 집값을 버티는 것도 높은 전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 생각은 뭐냐? 여기서 세입자분들은 어디선가 주택이 하나가 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건 돌리고 그 밑에 지금 웬만한 강남 전세가 7, 8억에서 9억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싸들고 와서 전세에서 고가 전세를 들면서 대출을 받는다. 그 활용했잖아요. 전세담보대출. 그러니까 이 고가 9억이 있으니까 18억, 20억짜리 비싼 집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주면 이분들이 나 강남 안 살아. 비싼 전세 안 줘 하고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찬반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정부가 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수요를 계속 차단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끄집어들지 않았다. 수요를 차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항목이죠.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넘어서 이제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임대자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사실 대출 규제인 거죠. 세제에도 있지만. 자, 어떤 그 내용인지 꼼꼼하게 좀 일단 짚어주시죠. 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출을 굉장히 좀 풀어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대사업자가 그 악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임대사업을 해야 주거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기존에 80%까지 LTV를 줬는데 집값에 이제는 이것을 또 악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40%로 축소를 했고요. 세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이제 과연 이제 8년간 집을 안 팔게 된다면 하다못해 건강보험료도 깎아주고 그렇죠. 나중에는 양도세 중과도 다 배제해 준다라고 하는데 원상복귀. 다주택자는 팔 때 이후에 팔 땐 해주겠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배제를 했었는데 끝까지 버티면 이것도 이제는 합산해서 내라. 이렇게 원천 돌아갔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소급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 사업자 등록되신 분들은 앞서 제공했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데에서 한다면은 혜택들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대 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임대 사업 자체를 비과열지구 쪽으로 넘어가서 뭐 강북의 뭐 몇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아직까지 그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아닌 데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데들은 또 미분양 주택들도 많아요. 이런 데서 임대 사업을 하시면 여전히 80%와 임대 사업이 안 됩니다. 임대 사업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이 임대 사업자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8년 또는 10년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어떤 급격한 충격이 왔을 때 이분들이 공급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도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출렁거릴 때 이것들이 보완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혜택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시장에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이분들 다 팔아버리고요. 나 세금 내지 양도세 별로 없는데 그러면 더 등락을 거듭하는데 이 완충작용이 깨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부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있잖아요. 그 공급 대책이 너무 없다. 근데 공급 대책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특집을 하더라도 그러면 분양 원가 공개라든가 후분양제라든가 이런 식의 아파트 자체에 그 끼어 있는 그런 거품들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안 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가 분양 원가 공개죠. 분양가 상한제는 실은 원가 공개를 하면 굳이 뭐 상한제까지는 갈 필요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카드가 있는데 이제 이걸 원가는 정말 이번에 쓸 수는 없죠. 이건 진짜 마지막이니까 종부세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공급에 있어서 이 어딘가에 이제 후보지 공개가 실수요자들의 마음은 좀 달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뒤, 5년 뒤에 저 지역에 이 정도가 생기면 난 저길 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막 미친 호가에 나는 안 타고 기다릴란다. 이렇게 좀 진정 효과가 있는데 왜 21일로 했을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센터를 센터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공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딱 국민들이 보기에 저 지역에 뭐 2만 호, 저 지역에 3만 원 이랬을 때 수긍이 가는. 그러니까 즉 실수요자를 확 끌리게 하는 지역을 일단 아직 못 찾은 게 아닌가 내지는 협의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그린벨트 그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서울시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21일에서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정도 신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 짧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분양 원가 공개 금방 말씀하셨는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분양 상한가가 제한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 주택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일단 호가는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보합세. 그러니까 18억 미만의 주택 신규 분양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과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은 뭐냐라고 하는 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통째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런 진단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두 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